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 반까지 제 나름대로 49% 이상 하락한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7월 25일이다 보니까 넷째 금요일 날 제가 추천한 물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 설명하기 전에 강의장을 좀 옮겼거든요. 강의장을 옮겼는데 선릉역 4번 출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직진해서 100m로 오시면 아이타워라고 있고, 여기가 테란로 326-7번지입니다. 1층에는 파리바게뜨가 있고, 여기는 더 모임센터라고 해서 강의실을 임대해 주는 곳에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임대를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여기 보면 이거는 옛날이라서 이게 회의장 강의실 임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더 모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지원 2024 79756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물건 개요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18평형 아파트에 15층 중 11층이 1순위가 신한은행에서 설정으로 1억 1,100만 원에 있고, 2순위가 강제경매로 4,500만 원이 진행된 겁니다. 여기 보면 채무자 가족만이 거주하고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낙찰 받으면은 우리가 이 대기된 강제 경매를 청구한 사람이 단 얼마나 또 돈을 받아가야지 이게 유효하지. 만약에 강제 경매를 청구한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지 못한다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 경매 물건은 다시 취소돼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한은행에서 1억 1,100만 원 정도를 설정했다면 최소한 또한 8천만 원은 대출해 주지 않았는가를 증명하고 강제 경매 비용을 먼저 배당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다 받아갈 게 받아가고, 나머지가 강제 경매로 4,500만 원을 청구한 사람이 한 100만 원력도 받아가야지만이 이 경매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최저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냐면 7,350만 원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신한은행에서 배당을 받아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이 경매는 취하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날짜는 지금 언제냐면,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언제죠? 보면 7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25일인가 26, 27, 28, 29다니까 다음 주 한 4일 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지분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김 사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편안하게 살고 계시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강제 경매로서 4,500만 원이 경매로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얼마쯤 되죠? 1억 5천이 되는 거를 4,500만 원 때문에 이거를 다 날리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취하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만약에
8,500이든지 한 8,900만 원이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은행에서 이게 경제 경매 비용을 빼놓고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8천만 원을 가져가고 한 2,300만 원을 여기 뭐 강제 경매로 4,500만 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채무자 입장에서는 4,500만 원의 빚을 얼마로 떨어버리는 거죠? 3,400만 원에 떨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뭐 자녀 이름이니까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4,500만 원을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여기에 사시는 분이 채무자가 취하를 시키는지 그렇게 해서 그 빚을 떨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입찰을 하실 때 2순위까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입찰에 들어가 보시고, 만약에 상대편에서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얼마를 받고 하는 거고, 우리는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는 잔금 내지 않고 빠지는 거고, 만약에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제3자에게 이걸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현재 있는 그 가격이 여기 보면 1억 5천이 있는 것이 가격이 거래가 어느 정도쯤에 거래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보고 그 거래가 되는 가격의 10%에서 20% 이상을 다운시켜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반드시 낙찰을 받겠다고 높게 질러서 낙찰을 받지는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메인 물건이 이번에 보면 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층에 106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감정 판가액이 1억 5천으로 돼 있죠. 여기 아파트가 여기 기억자인데 코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방이 하나, 둘, 세 개, 거실하고 발코니가 있고 여기 코너로 되어 있는 거 요 아파트 여기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 단지 내 여기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여기 아파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절대 지르지 말고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벌는다 이런 얘기니까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입찰 가격을 쓰시라 되는 이거는 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게끔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권리 분석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기부 등본선의 권리 분석이 있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분석이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게끔 되는데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의 기본 권리 분석은 뭐죠? 가장 앞선 압류, 과압류 설정이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준 권리 이전의 것은 인수, 이후 이후의 거는 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 권리 이전에 인수되는 건 다등기 처분인데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가장 앞선 기준 권리가 이게 신한은행에서 1억 1,100만 원 있죠. 앞선 것에 소유권 말고는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까 주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권리 분석에 있어서도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현재의 가격을 이거는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돼서 현재까지 하기는 약 2년 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2년 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되는지 이거보다 이 감정가보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거래 가격의 40% 정도를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시면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 누구였었죠? 유 누구였다가 정 누구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 누구가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이 강제경매가 한 것이 4,500이다 보니까 이게 한 1,000만 원이든지 1,500이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보기엔 취하될 거라고 보는데 4,500에다가 기존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한 1억 천이다 그러면 지금 한 8천은 빌려줬을 거고 8천은 대출 받고 4,500은 전부 다 합쳐서 한 1억 2,500 정도거든요. 전부 다 채무가.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1억 5천보다 가격이 안 가고 1억 3천이다 1억 4천밖에 안 간다 그러면 이건 이분이 어차피 채무로 다 떨어버리려고 그러지 굳이 취하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잘 판단하셔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산지원 2024 51927입니다. 이번에는 굳이 건물 지분으로 3분의 1 지분 매각이 강제경매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제경매 청구한 사람이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빚을 진 것은 강제경매로 집어넣은 거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채무자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분을 가지고 혼자 주인 노릇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주인 노릇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갚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분권도 다른 사람 지분이 아니라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본인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취하를 될 걸로 가지고 가정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억 500짜리가 3,6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주택인 겁니다. 날짜는 이것도 언제죠? 보면 7월 29일인데 1억 500이 3,6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수지 건물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러는 채무자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건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물건 개요를 보시면 집이 1층짜리 집이 있는 것이 하나고 땅이 두 개인데 땅이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건물 하나에 3분의 1 지분이고 필지가 두 필지인데 대지 한 필지가 있고 임야 한 필지에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걸 사시는지 알겠죠? 집이 한 채가 있고 집이 한 채에 3분의 1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에 3분의 1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매각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지목이 대지로 집이 있는 거고 요 바깥으로 있는 것이 이게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 하나 대지 바깥에 임야 이렇게 해서 세 개인데 그 임야 3분의 1 대지 3분의 1 건물 3분의 1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임야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게 이렇게 지어진 것이 보이게끔 되죠. 여기 옆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이 대지가 여기 안에 있는 대지가 지목이 대지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청담도를 건너서 여기 당진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있죠? 옛날 집이죠, 보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일 먼저 있는 압류 설정이 기준권이라는데 여기는 소유권 해갖고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압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가압류가 기준 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나 이 땅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만 그대로 있고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에 강제경매로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제곱 나가고 3분의 1로 상속을 받은 겁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 누구 지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74년, 78년, 76년 이렇게 됐으면 이 선인은 제가 보기에는 여자 같으죠. 그러니까 여기 이의 누나고 남자 형제가 이제 누구 있는데 이 형이 3분의 1을 상속을 받아갖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사람 지분의 3분의 1이 강제경매로 나오는데 강제경매 금액이 얼마에? 1,000만 원 정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이 땅과 건물의 주인 롯을 그대로 활자고 하려면은 1,000만 원을 받게끔 되면은 3분의 1 지분만 갖고 있지만은 그대로 주인 노릇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원래는 이 동네를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옆집이나 이장한테 가서 보면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경매로 나왔어도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경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계신 분이 뭐 병원에 있다든지 뭐 다른 일이 있다든지 원래 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것이 뭐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좀 뭐라 그러죠? 그 홍상적이 아니고 지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 것이 그대로 살게끔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비슷한 걸 해갖고 경제경비를 집어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처할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이 1,100만 원을 갚아버리고 취하시는 게 맞다. 취하시키려면 강제경매 때문에 우리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잔금 안 내고 그냥 제가 동의서를 찍어주면서 배금 내지 않고 몇백만 원 벌 수 있는 건 맞다. 확신이 들지만은 혹시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입찰에 들어가지 맞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확인을 가서 봤더니 좀 전화가 살고 있다 보니까 대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이론상은 틀림없이 맞지만은 마지막 짚어보는 마음에서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는 거 입찰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제가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더 하락했죠. 34%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여기 보면 34%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경제적 능력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쓰든지 8천에 쓰든지 4천에 쓰든지 어차피 잔금 내지 않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조사해 봤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때는 먼저 가격, 다시 말하면 먼저 가격이라는 얘기는 언제죠? 이게 얼마였죠? 5,100만 원이죠. 5,100만 원 이상을 써서 입찰에 들어가도 우리가 상당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심각하게 고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인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아까 권리 분석했죠? 여기 보면 가압류보다 더 빠른 것도 없고 기준 권리보다 빠른 인수되는 권리 없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채무자고 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4 80286 아파트 2분의 1 집은 강제경매고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정가격 2분의 1 집은 감정가격이 36,800이라는 얘기는
7억 정도쯤 되는 아파트라는 얘기인데 여기 7억 정도쯤 되는 아파트를 4,800만 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포기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취하될 수도 있고 취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는 보면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냐면 왜 취하가 안 된다 그러냐면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인의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조 두 명이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근데 보면 주민등록 앞번호가 같으죠. 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입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엔 여기 몰래 이분인 경우에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인 2분의 1인데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될 수도 있고 취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취하된다고 가정하지 말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취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질러서 낙찰받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제 다시 물건 계열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203동의 1층입니다. 여기 보면 2분의 1 지분입니다. 쌍둥이가 둘이서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전입된 사항이 뭐 채무자 점유, 주인 점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입된 것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이 아파트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가기도 싫고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공적 우선 매수도 할 수 있겠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취하가 되거나 공적 우선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가지고 뭘 하게끔 되냐면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지분권자하고도 연락을 해서 다 팔아서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같이 가서 공유주한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해가지고 그냥 나눠서 현금으로 분할합시다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재의 가격과 감정 가격을 해보고 감정 가격에 현재 거래 가격에 최소한도 25% 이상의 차이가 나야지 수익이 생겼습니다. 취등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6, 7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잘 됐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상대편 지분권자가 또 이상한 사람이 돼서 아니 난 그렇게 못해 너 맘대로 해봐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소송 비용도 물론 들어가지만 시간이 또 한 2년 내지 3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2, 3년 지나게끔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절대로 가격을 낮게 써서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권리 분석을 보면 다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지분으로 해서 같이 지금 보면 됐고 가압류가 이렇게 돼 있죠. 가압류된 것이 강제 경매로 나온 것이 얼마냐면 4,800. 원래는 가압류이 여기 보면 이게 뭐죠? 현대카드 뭐 이런 것 같거든요. 현대카드 이렇게 해서 600 얼마 했다가 지금 보면 4,800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그 후에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보면 2분의 1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없이 카드 대금으로 해서 압류가 돼 가지고 경매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금으로 경매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갑자기 경제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나빠졌다는 뜻은 이분이
경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가 언제나 몸이 아프든가 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지르지는 말고 낙찰을 받기를 권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입세대 확인명에는 아무 등재 사실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쌍둥이 둘 중에서 아무도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현재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8608호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위치는 양주시 광정면에 공장지대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 가격이 10억짜리가 3억 6,800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봤더니 이 공장이 불이 났더구만요. 불이 났으면 건물이 탔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탔는데 건물을 매각에 포함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안에 불이 탄 잔해도 내가 경매를 사는 가격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내가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런 물건인 겁니다. 믹스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로 하락을 했다면 실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땅을 지금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하고 있는데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해서 분양을 할 때는 약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한번 해볼 만하고 5배 정도는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건데 3배 이상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3배 이상 된다는 투자를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20만 원짜리를 가지고 성질을 변경하고 땅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진입도로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도로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배수를 만들고 해갖고 그것이 20만 원 정도짜리를 돈을 20만 원을 들여서 4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그걸 60만 원에 매도를 하게끔 되면 상당한 2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 토지 투자의 방법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공장인데 불이 났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땅을 투자할 때, 아까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평당 얼마가 들은, 제가 보면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에 탄 건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신 불에 탄 건물을 없애버리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들어가게끔 되면 땅이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러한 땅인데 그 땅도 나 홀로 있는 땅이 아니라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러한 땅을 뭐만 없애면 된다고? 불에 탄 건물만 없애버리면 그런 좋은 땅을 내가 매입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자 보셔요.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0억인데 얼마로 하락을 했죠? 3억 6,800이죠. 제가 3배 정도면 산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죠? 9억 4천째. 여기 보면 건물을 1억 2천 원인데 이 건물은 뭐 1억 2천 원 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쓰레기를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감정 가격이 9억 4천짜리를 얼마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3억 6,800에 낙찰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낙찰을 받고 해야 될 일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자, 현장에 있는 쓰레기 한번 보시자고요. 보세요. 불이 났죠, 이렇게. 전부 다 공장이 4동이 있고 옆에 사무실 한 동이 있었는데 사무실 한 동은 어느 정도 남았고 공장 4동은 완전히 이렇게 불에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무실이고 여기 공장 하나, 둘, 셋, 4개 완전히 불에 다 탔습니다. 보기 근데 여기 이렇게 불이 다 탔죠? 불이 이렇게 다 탔죠?
여기 사무실 있는 거 하나는 나머지 불에 다 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정도 불에 탄 것을 철거하는 거 제 경험에 의하면 4-5천 이상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철은 전부 다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철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 가격에서 한 5천여만 원만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공장이 기반시설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공장의 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땅 가격이 아까 얼마였었죠? 감정 가격이? 9억 4천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네 가서 공장 가격이 얼마로 봐서 보는 건데 이 공장 가격은 거의 틀리지가 않거든요. 거의 이렇게 옆에 여러 개 공장이 같이 있는 것은 이거를 현재 9억 6천을 우리는 얼마로 9억 4천을 얼마로 보나면 9억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걸 다 이게 낙찰을 받고 건물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고 그 처리한 비용은 계산서로 다 끌어두는 겁니다. 끌어두고 있다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야 이거 감정가 9억인데 7억 5천 정도만 입금시키게끔 만들어주고 내가 당신 나머지는 중개비로 줄게. 해놓으면 우린 아까 얼마 최저가격이 얼마였죠? 10억 6,800인데 취등록세 내고 등기 전 비용 5천만 원 친다 그러면 약 5억 5천이에요. 5억 5천인데 7억 5천이라면 2억 정도가 제가 보기엔 2년 안에 2억 정도 수익을 보는 것 중에서 아까 여기 현장 처리하는 거 세금 계산 띄워둔다 그랬죠. 그럼 그 처리 비용으로서 양도소득도 빠지겠죠.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리지만 않는다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본 7억 5천에 매도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보고 시간이 어느 정도만 걸리는가를 보고 투자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공장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파산했더라고요. 파산해서 파산 관제인이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 설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보면 여기 공장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자 보면 여기 이렇게 5동인데 요 한 동이 이제 남은 건데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등기부등본 이렇게 봤는데 이 원래가 이 대출을 해줄 때 이런 공장이나 이런 건물을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보험에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먼저 번에도 보험에 들기 전에 대출을 해주고 보험에 들으려고 했는데 며칠 늦었는데 그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보험에 안 들으면 완전히 그냥 돈 빌려준 그 은행도 다 그냥 자기들 돈 못 받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파산관제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보기엔 이게 보험을 안 들었었는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파산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 때문에 여기는 기준 권리보다도 앞선 권리도 없고 대학에 있는 임차인도 없고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아서 이러한 그 재고를 처리하는 업자만 잘 만나서 철거를 잘해서 정리만 싹 해놓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게끔 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년 안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천한 겁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최저 가격이 아까 얼마였었죠? 보면 10억 6,800인데 여기를 제가 보면 그 4억이나 4억 1, 2천 이상은 이거는 낙찰 받게끔 되면 그런 수익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미만의 낙찰을 받아서 취등록세 내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비용도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정가보다 좀 싸게 매도를 한다는 것이 가정이 돼야지 그 정도 수익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 자체는 욕심을 내서 얼마 나 이거 반드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입찰 가격을 결정해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매로 입찰에 들어간 것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왜 다른 여기에 우리가 입찰 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100만 원에 200만 원 더 써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나는 낙찰을 못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돈을 못 벌으면 낙찰 못 받는 게 낫죠. 제가 2주 후에 또 추천하죠. 이번에 8월 12일인가 언제가 둘째 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경매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은 뭐 하지 말아라? 지르지 말아라. 이게 원칙인데 이게 보면 자기가 경매 권리 분석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을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지 컨설팅 비용을 받다 보니까 그 권리 분석을 의뢰한 사람이 일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지르지 마시고 제가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의 입찰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가격이 이 집 자체가 좋아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 것 중에서 요 하나만 남고 4개 공장은 다 타버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여기 주변이 옆에 다 공장지대죠. 요 가운데만 이렇게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 주변이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 가격이 나홀로 공장이 있는 데의 땅에 대한 감정 가격과 공장이 옆에 다 있었을 때 감정 가격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이 공장으로 같이 있을 때 임대도 잘 나갑니다. 매도도 잘 되고. 그리고 이 공장으로서의 기능하고 있는 건 기반 시설이 다 수립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은. 용도 지역은 뭐냐면 계획관리 지역이고 땅 자체는 뭐냐면 공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끔 되면 어디죠? 서양주 인터체인지에서 직선거리 얼마죠? 여기 보면 3.3 그러면 4km로 오게끔 되면 자동차 거리로 한 8km거든요. 우리가 10km를 보통 보면 15분 정도로 보죠. 15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km 정도 보면 이 공장에서 인터체인지까지 한 15분 정도면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불이 아주 크게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철골이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기 판넬만 녹아오거든요. 이게 보면 안에 다 녹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녹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이게 요 앞에 사무실 있는 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 그냥 다 녹아서 타버렸어요. 보면 이것도 제가 보면 저는 건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철거하는 거 철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치우는데 5천여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일반 땅을 사서 기반시설 만드는 비용보다는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더 작게 들어가는 건데 가격은 34%까지 하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철거하는 걸 상당히 겁을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철거하고 없애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제가 여기 하는데 보도 자료가 이게 언제죠? 보면 6월 24일이죠. 6월 24일이면 선거 끝난 다음이죠. 그럼 선거 끝난 다음이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일까요? 아니죠. 국무위원들이 바뀌지 않아서 장관이 바뀌기 전에 장관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들어서 가지고 했을 때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 거지만은 이것은 선거는 끝났지만은 장관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 세운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4가지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농림 지역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심이 농림 지역의 일반인의 단독 주택을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농림지역,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이런 경우에는 그 농업인들만 주택을 질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주택을 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농림지역에서는 주택을 질 수가 있는데 농림지역에서도 고전산지나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을 못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지역인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가 아니고 준보존산지인 경우에 그다음에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는 일반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가지인데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그다음에 뭐야? 지금 새로 생긴 게 보호 취락지구인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생기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에 그 또는 관리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곳에 취락지구를 자연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일종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만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인데 여기 보호 취락지구라는 걸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호 취락지구는 뭔가 했더니 자연 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축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에 지을 수 있듯이. 그런데 보호 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축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다 보니까 주거 환경을 더 좋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의해서 보호 취락지구라는 걸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보호 취락지구 있다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나 보호 취락지구나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거의 같고 자연 취락지구는 공장도 질 수가 있는데 보호 취락지구는 공장을 짓지 못해서 주거용 환경이 더 좋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붙임으로 해갖고 주요 계산사는 농림지역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허용한다. 두 번째, 농공단지에서 건폐율 70%에서 얼마? 70%까지 완화했다. 그 다음에 보호 취락지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규제 완화, 종전효과 규면의 보수 제절지는 허가 예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종전에 받았는데 받았으면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전에 허가를 받은 규모 내에서는 보수를 하거나 재설치는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또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규제 완화했다는 것은 제가 보면 큰 건 아니고 농림지역에 일반인들이 주택을 질 수 있다는 거, 보호취락지구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건폐율을 70%에서 80%로 늘렸다는 거. 이거가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바꿨고 뭐를 바뀌었죠? 7월 1일부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는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300평 미만의 농림지역에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농림지역에 이 건물을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농림지역에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집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게끔 되면 같이 뭐라 그럴까요? 기반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집을 지었을 때 기반시설을 내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집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내가 다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원래는 이게 관리지역이나 이렇게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반시설을 연결을 시켜서 배수로든지 도로든지 연결시켜서 하는데 농민 지역에서 아무도 그동안 건물을 못 지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없는 곳에 갑자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농림 지역에는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쯤 예전에 못 짓다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헌법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법이 박정희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살려고 그러면은 농사를 짓던 사람만이기 때문에 과거 공력을 보고서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 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쯤 들어와서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농사 짓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는 그거를 농지 임대차 보호법으로 바꿔가지고 과거의 농사 경력을 보지 않고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이때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를 살 수 있게끔 전두환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대신에 20km 이내 6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를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해서 무농사를 짓겠다는 조건하에 뭘 없앴죠?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너도 나도 그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이 너무너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원주택을 지면서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아 짓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없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 허가는 냈는데 배수로가 없는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논밭으로 그냥 배수로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의 허가를 만들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건축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이 바뀌게끔 된 겁니다.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의 초까지 전원주택이 너무너무 많이 지어다 보니까 지금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다고 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 주택 짓는 것도 남아있는 것이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야 앞으로 농림지역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모두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농림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집을 못 짓다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농림지역에 값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됐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기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가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한민국의 농림 지역이 경기도에도 있고 경상도도 있겠죠. 그다음에 용인에도 있고 뭐 춘천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정해놓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1번에 들어가는 가나다라마 100가지는 무조건 지을 수 있습니다. 2번에 있는 가나다라마와 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짓게 할 수도 있고 짓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규제를 할 수도 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나다라마 바에 있는 것은 농림지에서 무조건 다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가나다라마 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봐갖고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못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이거는 이러한 것을 보는 방법을 상식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건축법을 지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한민국 농림지역이 어디나 또 이 안에 들어가 다 지을 수 있다. 밑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다.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예전에 이 지금 뭐 조례인가 뭐 유튜브에서 나오기 전에도 일반인이 농림지역 진흥구역 말고 그게 지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농림지역에는 일반 주택은 못 지었었죠.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물어보면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2024 8497년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4분의 1 지분 매각이고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1,800만 1,8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 관리장은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건축물 관리장을 멸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땅 주인과 먼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는 멸시를 해야지만이 건축허가를 내줘요. 근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때는 먼저 건물을 멸시를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먼저 건물을 멸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그대로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은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4분의 1 지분은 나왔고 건물은 현재 살고 있으신 분의 이름으로 건물이 돼 있어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먼저 처음서부터 있던 현재의 땅 주인과 한 사람과 건물 주인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상권은 인정이 된다고 보지만은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은 전체가 자기 거고 토지는 지분으로 형제들끼리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어도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뭘로 하냐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분권자가 공작 우선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취하를 시킬 건지를 한번 보게 되면 3억 1,000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900까지 떨어졌죠. 이 날짜가 언제죠? 보면 이거는 8월 7일이죠. 2억 2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져서 1억 90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3억짜리가 2억 얼마로 했는 얘기는 건물은 매각 제어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졌는 지금 1억 900까지 하락을 했던데 문제는 여기 쓰고 계신 분이 1억 1,900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1,000에 낙찰을 받는다면 공정우선 매수를 하면 1억 1,000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1,000이 있어야지 공유자 매수를 하는 건데 공정우선 매수를 하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얼마만 떼우면 되죠? 그럼 830만 원만 덮어버리게끔 되면 취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자기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형제의 지분을 설정을 해놓고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내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어차피 이걸 내가 다 사야 되겠다 싶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오는지 취하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경매로 입장해서 돈을 벌자는 얘기인데 경매에 들어가서 제일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김 사장님? 낙찰을 받았는데 공지다. 제일 나쁜 거. 제일 나쁜 거예요. 아니, 틀리지 않는 거. 알겠어. 느끼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차라리 못 사는 게 낫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면 그런 분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낙찰을 받으면 취하시키든지 그렇잖아요. 취하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정성 매수를 해서 자기가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투자자로서는 묶일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물론 낮다는 얘기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워낙에 성격이 개판인데라면서 네가 건물은 내 거고 넌 땅 4분의 1만 가지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 맘대로 해봐.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하고 나가라. 치료를 달라. 하면 나 법정 상권 있다. 그래 그럼 나 치료 달라. 알았어. 나 치료만 주면서 계속 살게. 최악의 경우죠. 또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화가 나면 또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을 하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이렇게 답변해요. "당신 비행기 타요, 안 타요?" "타요, 안 타요?" "비행기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타?" "확률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걸 갖고 걱정을 하면 아무 게 없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로 해서 확률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걱정을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돈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냥 정확하게 은행에서 뭐야? 이자 주는 거 받아 쓰면 돼. 정확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이 많은 거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수익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이 그대로 주인 노릇을 그대로 계속할 확률이 아주 높지 않느냐. 왜?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창고가 있고 건물은 뭐 보면 매각 체열이 돼 있죠. 여기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필지가 하나 있는데 요 밑에 필지 두 개 필지가 있는데 따로따로인데 저는 건물이 있는 걸 지금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면 기호 1번 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지붕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보면 조립식으로 잘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 주인으로서는 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걸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게끔 되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한두 번 정도는 지료를 내다가 승가가 돼서 내가 월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료를 다시 주는데 그런 것이 없이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지료를 건물을 없앨 때까지 지료를 계속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지료를 내라고 판결을 받았어도 6개월 이내에 한 22년 동안 보면 그런 경우가 한 5번 있었는데 결국은 그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게끔 되면 거의가 우리는 이 땅 가격을 얼마에 팔으려 하면 감정가대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그 감정가로 우리는 매도하게끔 되면은 누구든지 대학에 오케이 하는데 우리는 감정가격의 반 가격 이하로서 감정가격으로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받는 거에 다른 사람에 있는 고독에 사는 사람의 주 누구라는 사람의 이게 경매로 나온 거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주인 으로 사는 사람은 건물 주인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건물 주인이 이 땅을 가진다 다 맞아 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여기 누구 이름 돼 있죠? 주 누구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얼마로 돼 있죠? 자 보십시오. 146.45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또 하나 또 있는 걸 이건 누구예요? 주 누구로 돼 있죠? 근데 53점 얼마로 돼 있죠? 이거는 보게끔 되면 여기는 보면 이게 언제로 돼 있죠? 2002년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2002년 된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옛날에 있던 집인데 이 집을 허물고 이게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이거를 멸시를 해야지 건축 허가를 받아주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자기가 허물지 않으면은 그 질수가 없기 때문에 멸시를 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냈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주 누구는 먼저 건물을 멸시를 해야 되는데 멸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헌전하는 건물이 맞다. 이렇게 제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의 2024-42018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인데 4분의 3 집은 강제 경매로 나왔고 청구 금액이 2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화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1순위가 누구로 되냐면 2억 800에 지금 새마을 금고로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순위가 배당을 다 받아가야지만이 가격이 낙찰을 받았을 때 2순위가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져가야지 그 경매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1순위 설정이 얼마였죠? 2억 800이죠. 그러니까 2억 800인데 여기서 보면 얼마죠?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1순위 설정이 2억 얼마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억 7천이라고 하더라도 4분의 3만 낙찰 금액의 4분의 3만 가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배당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격이 낮게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아까는 전부 다고 이번엔 4분의 3이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3억 6천짜리가 1억 7천9백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짜는 언제죠? 8월 10일 3억 6천6백에 얼마가? 1억 7천9백이에요. 4분의 3입니다. 자, 이걸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송루가 있죠. 물건 개요입니다. 단층으로 해서 건물 한 채와 건물 한 채에 얼마에?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두 필지죠. 582에 10번지, 429번지, 20번지에 두 필지에 4분의 3입니다. 이것이 매각 물건입니다. 한 필지는 요 조그만 거 요 한 필지입니다. 이게 요 한 필지 쪼가리가 있는 거고 하나는 땅은 이게 큰 거고 거기에 건물인데 요 한 필지 한 필지에 4분의 3 건물의 4분의 3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4분의 3이 경매로 나왔나 봤더니 4분의 3이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기가 이사를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자기가 다시 낙찰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 우리 걸 다시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이 대지고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뭐 했죠?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만큼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로 용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연취락지구라고 그러죠. 계획관리지역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과 건폐과 용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집이 있고 사거리 코너입니다. 이런 집이 있고 근데 2층 집인 줄 알았더니 건축물 관리자 봤더니 2층이 아니고 여기는 자락 방식으로 만들어서 건축으로 지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단층이고 여기 건축물 관리자는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보면 근저당 설정이 제일 먼저 기준 권리로 보면 근저당 설정이 어디서 있겠습니다.
2억 800 했다는 얘기는 한 1억 한 6천이나 1억 7천을 대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2억 9백을 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매가 나왔나? 제가 봤더니 제일 먼저 잡으시오. 이 누구하고 고 누구하고가 같이 2분의 1씩에 이거 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 누구하고 이상국이하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무실간으로 해서 이 건물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잡으십시오. 고미나 집은 전부 이전을 했는데 뭘 했죠?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 이 두 부부 중에서 고미나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미나 비변을 돌아간 것을 누가 강정래라는 사람이 이 고미나를 죽은 것을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이 이상국의 지분을 경매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보십시오. 고미나 지분을 상속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분이 여기 보면 0.6이고 0.4지요. 조회환이죠. 그리고 얘는 05년생이죠. 이상국이죠. 그러면 2분의 0.6이고 0.3은 우리가 모친이 1이고 자식은 1이죠. 1.51이죠. 그러면 여기 이상국이하고 조회환이는 0.6이고 0.4인다는 얘기는 부모가 1.5, 자식이 1이죠. 이런 관계에 비해서 상속이 분할이 됐죠. 근데 자 이상국이하고 고민이나가 부부면은 이상국이가 75년생이고 고민이나라면 어떤 보면 이상국이가 남편이고 고민이나가 부인인 것 같으죠. 이런 상속을 했으면 조혜환이어야 돼요, 이씨여야 돼요. 이시라고 근데 조씨죠. 왜 조씨가 상속을 했죠? 이명 네? 이명 아니 전체일까요? 진짜 전자식일까? 진짜 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강제로 조혜안이한테다가 이 상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 조혜안이는 05년생인데 대한민국 공정선에서 그러지 않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됐어요. 아까 얘기하면 조혜안이는 그러하기 때문에 보면 공정선에서 안 들어오라고 보는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시오 여기 채무자 겸 소유자 외 동거인 1인 등재대임 이렇게 돼 있죠. 동거인이 송누구더라고요. 아까 동거인이 누구였었죠? 이거 보면 송누구였었죠. 여기 보면 송누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고민아가 죽고 죽은 지가 지금 22년도면 한 얼마 됐죠 지금? 한 2년 넘었나요? 2년 넘었는데 그 죽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그리고 이게 뭐야? 강제경매를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거를 제가 경매로 집어넣거든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순위가 얼마죠? 2억 8백이죠. 2억 8백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을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되죠? 1억 7,900이다 보니까 최소한단 얼마를 써야 된다면 한 2억 정도 쓰면 일단은 뭐 낙찰 받는다고 가정 못하면 2억 정도 쓸 수가 있겠죠. 2억 정도를 써서 낙찰을 받으면은 1순위로 배당이 누구한테 가죠? 1순위 배당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1순위 여기에 보면 여기 설정이 갈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1순위 설정이. 그렇죠. 1순위 설정이 누구죠? 보면 아니 1순위 설정이 여기 보면은 왜? 전자당이 안성 어디 협의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억 8백이면 약 1억 7천 정도는 가겠죠. 그렇죠? 그 경매 비용 빼고 나면은 우리가 2억을 낙찰받는다면 2,500만 원이 남겠죠. 그럼 2,500만 원이 지금 누구한테 가겠죠. 그러면 얼마를 누구가 신청한 게 얼마? 2억이죠. 2억을 신청하는데 배당으로 얼마를 가죠?
한 2,500만 원 가죠.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2억 얼마의 빚을 2,500이 떼버렸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야, 다시 내가 이사 안 가니까 이거 건물 4분의 3 다시 살래?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얼마에 판다 그러죠? 얼마에 판단했어요? 감정가에 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가보다 좀 깎아달라면 좀 깎아주시죠. 그러면 감정 가격보다 조금 깎아줘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부터 걱정을 하죠? 살 거를 걱정하는데 묶이는 걸 하려면 우리 살 거를 걱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정 가격보다 싸게 팔으면 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좋고 더더군다나 행성은 이 용인의 배후 도시로서 용인이 지금 보면 그 뭐야 SK하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하고 네. 반도체가 생기는 곳에 그 앞으로 한 1, 20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 곳이잖아요. 배후 도시가 지금 안성이잖아요. 그리고 안성으로 해서 지금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는 곳이잖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뭐 하지 말고 지르지 말고. 저는 여기 이렇게 보고 내가 이건 어떻게 내가 입찰에 들어가서 그냥 정리해버리고 여기 가서 쓰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는 그런 집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집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보니 4분의 3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가 다 정리하면 4분의 3을 가지고 우리가 팔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내가 또 사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확률도 1, 20% 있습니다. 그럼 4분의 1 확률은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죠.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야 되게끔 만들어놔야 되겠죠. 오늘 얘기하지 않고 낙찰을 받으셔서 그렇게 됐으니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니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십시오 해주자고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50% 이상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 나머지 지분을 내가 마저 쓰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고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이사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4분의 3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임금 명령해도 이런 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 2024 77787입니다. 물건 개요는 화성에 있는 건데 제가 보고는 펜션으로 진 것 같아요.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가지고 건축물 과정이 없다 보니까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1순위로 설정이 돼 있는데 2순위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3억 200이 3억 2천이죠. 3억 2천인데 얼마까지 하라겠죠? 1억 5천까지 하라 그랬죠. 근데 1순위가 설정이 얼마가 돼 있냐면 1억 8,200이 돼 있습니다. 1억 8천이 돼 있죠. 1순위가. 그러니까 경매계에서 경매를 신청한 2순위 누구한테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을 받아도 최저가 떨어졌을 때는 낙찰을 받았을 때 당신한테 경매를 신청한 당신한테 배당에 갈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1억 8,200에 쓰겠습니다. 1억 8,100만 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순위 경보다도 가격이 떨어져도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2순위가 1억 8,100만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 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아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펜션 임대 목적 주택으로 마당에 조립식 풀장이 있고 법정상으로 설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는 받았다 보니까 건축주와 땅 주인이 같았는데 생승인을 받지 않다 보니까 건물주와 땅 주인이 같으면 법정상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정식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법정상권을 인정하냐는 따지지 않아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냐 안 같으냐만 따지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 허가 신청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면은 이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지만은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순위가 신청했는데 이순위가 얼마? 1억 8,100만 원에 매수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5,600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억 8,100만 원 이상을 낙찰을 받아야지 우리한테 소유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빼놓고 계좌하고 도로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도로 지분이고 건물은 땅입니다.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뭐죠? 매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요게 있고 이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기호 1번이 이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전체로 낙찰을 받는 거고 이 도로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건물이 있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대지고 728제곱미터면은 200평이 조금 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이 져지고 소나무도 되게 멋있는 게 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풀장이죠. 풀장인데 땅을 파고 만든 게 아니죠. 이렇게 노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게 있죠. 그리고 여기 풀장이 있죠. 여기다가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괜히 이렇게 풀장 만들어 놓지 않겠죠. 지금 뭐 요새 뭐 풀빌라 뭐 빌려주는데 뭐 보통 보면 1박 2일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펜션을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빌려주는 걸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동네가 되고 요 동네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가를 봤더니 경상도 황시 양감동에 보면은 뭐가 돼 있죠? 건축 신고로 돼 있죠? 착공 예정도 돼 있죠? 뭘로 돼 있죠? 단독주택으로 돼 있죠? 대지 면적 728 이렇게 돼 있고 보면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는 허가 신고일이 언제죠? 2022년 11월. 그 22년도 6월 달에 착공행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화성에 있는 곳에 여기 있는 곳이고. 자, 권리 분석을 보시겠냐면 1순위 여기서 보면 어디서 1억 8천이 돼 있고 2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또 했죠. 얼마를? 3,200만 원인데 2,4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억 8천에 이 사람들이 경매를 설정을 했는데 1억 8천에 뭐 1억 한 얼마? 1억 6천이나 뭐 이런 정도를 빌려줬을 텐데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동안 이자를 냈을 것 같아 안 냈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주인이 안 냈겠죠. 그러면 거의 1억 7천 얼마 정도는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2,400인데 이때는 충분히 2,400이지만 지금은 이자가 지금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 1억 8,100만 원에 이상으로 자기가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 1억 8천, 뭐 200이든 1억 8천 5백 정도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지 않는다면 건물을 내 걸로 어떻게 한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 주인이 있죠. 그럼 건축 주인 보고 우리는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면 대부분이 허물어라, 지료를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법원에서 대부분이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기는 소송으로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사야죠. 얼마에 판단했죠? 감정 가격에. 감정 가격에 판다 그러면 받아라 그러죠. 좀 조금 깎아줘도 남을 수 있는 가격이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요새 펜션도 장사도 안 주고 한다니까 나 안 살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건물을 팔겠다고 그랬죠.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진척고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팔겠다 해서 얼마에 팔겠다고 그러냐고 해서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길래 나보고 그러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에 사겠다 그랬거든요. 3천만 원에 팔겠다 그러고 500만 원 사겠다니까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조정 불능.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료를 내놓고 판결로 가는 겁니다. 지료 가지고 그 건물 경매로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면 이거 등기부등본이 없죠. 근데 건물을 채무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건물을 기입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그 지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지료를 주죠. 지료 준다고 법정상 그렇게 지료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펜션 영업 열심히 해갖고 맨날 들어온 돈 갖고 누굴 줘야 돼? 땅 주인 땅 주인한테 줘요. 우리 앉아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야. 속이 불이 나냐. 화성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구가 늘어가는 곳이 어디죠? 어서 화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받으면서 기다려도 좋고 해볼 만한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정희가 누구면 소유자인데 채권자가 이거 1순위가 서운농협이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2순위 누구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매수 신청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가격만 잘 정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르지 마시고 잘 결정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 가격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이것은 수익은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료는 보통 보면 지료 감정 시작하면 3%에서 3.5%. 연.